오늘서부터 문제풀이 교재 진도가 나가는데요. 이제 내가 예전에는 뭐 그렇게 강요는 안 하지만 이론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을 잘 못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없어요. 모의고사 보면 내가 어제도 강의 끝나고 했더니 교수님 차분히 이제 시험 보고 채점을 한 다음에 쫙 있다 보니까 다 교수님 설명해 준 거라는 거야. 그 모의고사는 다른 교수님이 낸 건데 봤더니만 차분히 읽어보니까 다 아는 거다 이거야. 근데 당황해서 많은 점수를 못 맞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도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이론을 갖다가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뭐하지만 그렇다고 쓸데없는 문제 들있다 없는 거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시험 문제가 100%라고 한다면 늘 등장하는 내용은 60, 70%, 많게는 80%까지 등장하던 게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거 일부가 들어간 거고 거기 흔들려서도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제 나름대로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틈새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일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쉬는 시간 있으면 하다못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도 이거 책 받아가지고 저번 주에 가져갔어요. 그 이제 여기 종로는 내가 차를 못 갖고 오니까 주차가 불편해서 전철안에 있으니까 한번 훑어봅니다. 강의하는 사람인데 내용을 다 파악하고 강의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틈새 시간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저 드리고, 이제 교재 20페이지가 첫 페이지입니다. 구조 총론이요. 구조 총론인데 대표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일본의 지진 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다. 맞는 내용이죠. O 그래서 갑자기 OX가 떠오르네요. 그 얘기로 O를 표시한 거니까 나는 그냥 O라고 하셔가지고 헷갈렸어요. 맞는 내용인 거잖아요. 지진 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다.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자고요. 지진의 힘이 10개라고 한다면 9개는 좌우로 오는 횡하중, 수평하중이다. 하나만 위아로 오는 거고. 그래서 수평하중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 지진에서 보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진하중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대로 건물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지진에 어떻게 해요? 강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건물을 경량화하는 게 내진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고 맞는 게 이게 답인 거고 나머지는 잘못됐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적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클수록 크다. 적설하중에서 지붕의 물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수평선이고 이게 수직선이다라고 하면 이게 90도인데 이걸 반을 나누면 45도가 되겠죠. 이 각도가. 이 45도, 지붕의 물매가 45일 때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45도보다 지붕의 물매가 급하다 그러면 den물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도보다 낮으면 뜸물매, 완만한 물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스위스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만약에 평지붕을 해놓으면 눈이 많이 쌓이면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den물매 쪽으로 가야 된다. 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den물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반대로 뜸물매 쪽은 이 den물매 반대쪽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붕 재료 하나하나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샐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대물매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가 크면 뜸물매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리고 참고로 더 얘기한다면 적설하중이 쌓을 적자에 눈설자잖아요. 눈이 쌓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는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눈이 오면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하중이 작용하는데, 눈이 녹아버리면 없어지니까 단기 하중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눈의 깊이가, 이걸 적심이라고 하는데, 적심의 깊이가 1m 이상이 되면 이 적설하중을 장기하중에 넣어준다, 이런 얘기도요. 그 다음 지문에 보게 되면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면적이, 벽면의 면적이 작을수록 크다.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면인데 손가락 면적이다. 그럼 손바닥 면적만큼 바람을 받겠죠. 만약에 손바닥이다 그러면 그만큼 바람의 압력을 많이 받을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으로 반영구적 하중을 포함한다. 잘못됐죠. 어떤 면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표현할 때 크게 보면, 내가 항상 숲을 먼저 보라고 얘기했는데, 하중하게 되면 크게 장기 하중하고 단기 하중이 있죠. 이게 숲을 먼저 봐야 답을 찾기 쉬운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장기 하중에 보면 고정 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활로 하중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먼저 쓴 이유는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 하중을 다른 말로 사하중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된 적이 있었어요. 또는 정하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활하중은 이게 생선회 중에 활어회 이거 떠올리라 그랬고, 이거는 쌓을 적자에서 적재하중.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는 고정하중, 고정하중, 적재하중이라는 단어를 썼고, 토목에서는 사하중, 활하중 이런 단어를 썼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에서 동하중 이렇게 표현됐고, 단기 하중에 보면 적설하중이 있었고요. 1m 이상이면 장기 하중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풍하중이라는 게 있었고, 지진하중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충격하중. 주로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건 요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더 있다. 그냥 들어만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수압하중도 있다. 토압하중도 있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틀. 그러면 이제 그 4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고정하중자는 빼버리고 건축물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으로 반영구적 하중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표현한다고요? 활하중을 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고정하중은 그럼 뭐죠? 고정하중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건물을 내가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집안선이 있다라고 하고 기초까지 마저 넣으면 이게 지붕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붕이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내가 주요 구조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도 있죠.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보도 있고,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 요 콘크리트 바닥판도, 요 바닥판도 주요 구조부죠. 요 주계단에서 6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과목 관계복귀에서는 요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간다. 그 이유가 주요 구조는 불하고 관계 있는 거다. 땅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지붕, 기둥, 보, 내력벽, 바닥판, 주계단,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하중이다 이거지. 확실한 고정하중인데 여기다 좀 추가하려고 하는 거야. 칸막이 벽이라는 게 뭔지는 알 겁니다. 지금쯤이면 비내력벽.
또는 장막벽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힘을 받는 벽이 내력벽이고 힘을 받지 않는 벽이 바로 다시 얘기하면 비내력벽, 칸막이벽, 장막벽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이 존재하는 한은 여기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영원히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 건물이 존재하는 한은 그러니까 고정하중에 집어넣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보면 활화중은 사용 기간 동안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거짓말이네. 활화중은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움직일 수 있는 거다. 여러분이 쉬는 시간 되면 나가서 차도 마시고 담배 태우시는 분은 일정 흡연실에 가서 담배도 태우시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교탁도 그렇고. 근데 그 지문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 하중을 포함하고 이제 그 대표 문제는 해결이 됐고 이제 그 옆 페이지 가서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부재의 응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응력. 여기 먼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를 찌르면 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팅기는 힘이 응력이다. 안에서 버팅기는 힘이기 때문에 내력 이런 표현도 쓴다. 그럼 이 손가락 힘은 하중인 거고 그러면 하중보다는 응력이 커야 빵꾸가 안 나죠. 건축물로 보면 안 무너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문제로 들어가서 보기를 볼 겁니다. 1번의 축 방향력은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압축 또는 인장하여 부재를 신축하게 하는 일단의 부재 내에서 발생하는 힘의 작용을 말한다. 이제 맞는 표현인데 좀 매끄럽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가늘고 긴 부재. 이게 쇠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가늘고 긴 부재를 갖다 우리가 이쪽을 갖다 우리가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걸 길이 방향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 건축에서는 이 표현보다는 축 방향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인장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양쪽으로 이렇게 밀었다. 그러면 압축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축방향력 하면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이용해서 힘을 버팅겨 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요. 축방향력은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압축 또는 인장하여 부재를 신축하게 하는, 신축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걸 신축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팽창수축이요. 하는 일단의 부재 내에 발생하는 힘의 작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 보면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에 하중 및 외력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재 내의 저항력인 응력은 하중보다 작은 값을 산정한다. 큰 값을 써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하중보다 안에서 버티기는 응력이 작아버리면 빵꾸가 난다 이런 얘기, 건축물은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2번이 잘못했고 이게 답이겠죠. 나머지 지문도 좀 보려고 합니다. 3번에 압축력은 부재의 압축 방향으로 누르거나 밀어서 줄이려는 힘을 말한다. 지금 표현이 압축력은 양쪽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부재의 압축 방향으로 여기 좀 보실래요? 압축력은 양쪽으로 누리는 건데 일로 눌러도 압축력이고 이쪽으로 눌러도 양쪽으로 누르면 압축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압축 방향이라는 건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밀어서 줄이려는 힘을 말한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거네요. 일로 밀든 어떤 압축력이 작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줄어드는 형태를 취하는 게 바로 압축력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전단 강도란
전단력에 대한 저항 강도로 재료에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전단력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다.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르려고 하는 걸. 그러면 전단 저항이라는 건 안에서 안 잘리려고 버팅기는 걸 전단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그 지문에 전단 강도란 전단력에 대한 저항 강도로 재료에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전단력을 단면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면적이 있다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힘이 되는 건 일정한 면적 위에서 힘이 내려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게 단면적인 거잖아요. 그죠? 단면적에 하중이 작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인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힘 모멘트는 부재를 휘게 하는 모멘트로 볼록 또는 오목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 부재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둥이고 이게 보라고 한다면 위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이렇게 오목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마저 그린다면 꼭 이렇게 보에만 이런 힘 모멘트가 작용하느냐? 아닙니다. 이 기둥이에요. 기둥에서 옆에서 밀면 이렇게 민다. 이렇게 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 볼록이죠. 그러니까 오목볼록 표현은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고 응력이 더 커야 된다는 결론적으로는 얘기가 응력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초는 건축물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부분을 총칭한다. 맞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상부 구조, 아래는 하부 구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하부 구조를 다른 말로 기초 구조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 방향의 압축 하중을 지지하는 데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기둥은 이게 수직 부재가 기둥인데 이 수직 부재가 기둥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요 하나의 길이가 있으면 요 길이는 요 길이의 1배, 2배, 3배는 최소한 넘어가야 기둥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만약에 3배가 안 된다 그러면 기둥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3번 지문에 보면요. 벽이라 함은 두께의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치수가 그 두께의 5배를 넘는 수직 부재가 아니라 3배를 넘는 부재. 여기도 마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두께가 있는데 요 두께 1배, 2배, 3배는 넘어가야만이 벽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3배가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한 2배다 이러면 이건 뭐로 봐주는 거예요? 벽이 아니라 기둥으로 봐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우린 좀 더 깊게 내가 예를 들려고 기둥으로 인정을 했지만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기둥은 200mm 이상 대의 기둥으로 인정하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플랫 슬래브 무량판 구조에서는 기둥 한 변의 길이가 30cm 이상 돼야만이 기둥으로 인정하잖아요. 또 물론 셋 중에 큰 값으로 따지겠지만 이해할 수 있죠. 그 세 개가 층고의 15분의 1 이런 거 있었죠. 경관의 20분의 1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기둥의 개념은 요 부재의 두께의 몇 배 이상 3배 이상 돼야만이 벽으로 쉽게 얘기하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 나머지 지문도 보려고 합니다. 바닥은 공간을 막아놓은 밑바닥 즉 건물이 수평체이고 그 위에 실리는 하중을 받아 이것을
보 또는 기둥 벽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내용인데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의 몸무게와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하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콘크리트 바닥판이 하중을 받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힘을 받을까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오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원하던 답이 나왔으면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둥이고 우리가 기둥을 영어로 가더라고 해서 G자 이니셜을 뜹니다. 뭐 G1, G2, G3 이것도 당연히 기둥인 거죠.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요거를 갖다 우리가 말을 잘못 썼어요. 기둥 칼럼이라고 해서 C1, C2, C3라고 하고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걸 갖다가 큰 보라고 하고 영어로는 가더라고 해서 G1, G2, G3 이렇게 남발을 매겨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건 큰 보다 이거죠. 이것도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니까 다 큰 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요 보를 갖다 우리가 작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B의 약자인 B자를 써서 B1, B2, B3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릴 때 보 모습을 보면 요걸 보의 너비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의 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쉽게 얘기하면 요건 바닥판, 슬랩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보 옆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니까 여기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저 밑에 가보면 땅 속에 기초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게 기초판. 이 기초판은 영어로 푸팅의 약자를 써서 F1, F2 이렇게 남발을 매겨요. 설계 도면에 보면. 그럼 여러분의 몸무게나 책상을 가면 제일 먼저 받는 것은 바닥판이 받고 그 다음에는 작은 보가 받는다는 거야. 왜 큰 보가 안 받나요? 하면 우리 철근을 정착할 때 보면 작은 보는 어디다 정착을 했어요? 큰 보에다 정착을 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작은 보가 받고 그 다음에 큰 보가 받고 큰 보는 기둥이 받고 만약에 그 아래 이제 기초가 있으면 기초 받지만 만약에 지하실 같다 그러면 지하실에 콘크리트 옹벽이 있겠죠. 옹벽도 힘을 받아줄 수 있겠죠. 기둥과 같이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 순서는 밑에서 위로 진행되지만 하중 전달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간다는 거야. 이런 걸 연상을 시키라는 거고 이제 몇 번 지문이었죠? 2번에 4번 지문이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보면 지붕은 건물의 벽 위에서 하늘 즉 최상부를 막아 눈비바람을 막는 구조체로서 경사진 것과 수평으로 된 지붕이 있다. 맞는 내용일 거고요. 3번 문제로 가보면요. 장기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장기 하중 1번 건축물 자체의 일단 먼저 이렇게 얘기하자고 장기 하중가 그러면 장기간 하중을 가하는 건데 조금 전에 내가 썼다 지웠지만 고정 하중하고 활하중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바로 떨어야 되는 거죠. 1번에 건축물 자체의 중량과 마감재의 무게를 포함한 고정 하중이 포함된다. 어떤 단어는 표현이 좀 부족하죠. 표현한 고정 하중이 포함한 고정 하중이 포함된다. 어쨌든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번에 다설 지역에서는 적설하중을 장기하중에 포함시키고, 맞죠? 활하중은 사람, 물품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그쵸? 왜 반응이 없나요? 수직하중 많죠? 참고로 장기하중에는 다 수직하중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단기하중은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아래 4번에 장기하중은 철골 구조물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더 작다. 작다가 아니라 큰 거죠. 그죠?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가 철골보다는 더 무겁잖아요. 그죠? 자중이 크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에 장기하중은 연직력이다. 연직력이 곧 수직력. 우리가 수직선을 연직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그래요. 연직력, 수직력, 그죠?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면 처음 보네 그러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4번이 잘못된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대표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활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활하중은 적재하중, 동하중 이렇게도 부르는 거고, 어떻게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게 좀 더 이제 이런 얘기는 예전에는 안 했지만, 우리가 집중하중이 있고, 어떻게 해요? 등분포하중이라는 게 있었죠. 맞아요?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집중하중인 거죠. 꼭 요 허벅지만 계속 때리잖아. 집중적으로. 그죠? UFC에서 보면. 그렇죠. 집중하중이다. 그러면 등분포하중은 일정한 간격으로 균일하게 하중을 가는 걸 등분포하중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하중이 계산하기가 집중하지 등 등분포하중 계산하기 쉬운데, 활하중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활하중을 좀 더 크게 잡아줘야 건물이 안전한 게 우선이잖아. 안 무너져야 되는 거니까. 개념적인 게.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가서 활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활하중은 거실의 활하중보다 작은 값을 쓴 게 아니라 더 커야 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실은 건축법에서 나오는 거실이에요. 건축법규에 보면 거실은 거주, 집무, 집회, 오락, 작업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실들은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요. 네 군데 다 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사변, 고정, 슬래브에 대한 얘기인데, 변이 4개다. 하나, 둘, 셋, 4개다 이거죠. 이 변에 고정이 됐다. 다시 말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설계 도면 그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건 콘크리트 바닥판을 표현하는 거고, 요건 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바닥의 철근이 간단하게 표현해서 철근이 이 보에 있는 철근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에 이렇게 정착이 돼요. 정착한다. 쉽게 해서 이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 보가 꽉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변이 고정되어 있는 거다 이거지.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도 당연히 철근이 이렇게 와서 보에 이렇게 정착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내변을 이 콘크리트 바닥판을 갖다가 4개의 보가 꽉 붙잡고 있다. 그래서 고정돼 있다 이거지. 그런 고정되어 있는 슬래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문에서 지금 대표 문제 1번 지문에서 발코니 활하중은 거실 활하중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그 거실을 설명하면서 이게 사변 고정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거실은 거주, 집무, 집회, 오락 작업하는 건데
다 이렇게 사변 고정을 합니다. 근데 발코니는 보면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발코니가 이렇게 있을 거야. 발코니가. 그러면 이 발코니는 쉽게 얘기해서 변이 4개면 한쪽만 붙잡고 있는 게 발코니인 거야. 발코니. 이건 일변 고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건 난간이에요. 난간. 이 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요 한쪽만 여기 있는 철근은 요 발코니 있는 철근 이렇게 해서 보에다가 정착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저 끊어보면 여기를 마저 이렇게 잘라서 쳐다봤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으면 요 철근은 이렇게 와가지고 보에 정착돼요. 요 한쪽만 붙잡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여기가 발코니고 이게 바로 일변 고정 슬래브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캔틸레버 슬래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의미를 알았으면 이제 보자고요. 이제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게 이건 4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큰 힘을 버팅길 수 있어요. 이거는 한쪽만 붙잡고 있으니까 큰 힘을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더 튼튼해져야만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5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문을 다시 가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의 하라중은 거실의 하라중보다 작은 값을 쓰는 게 아니라 큰 값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 보게 되면요. 하라중은 등분포 하라중과 집중 하라중으로 분류되며 모두 최대값을 적용한다.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적용합니다. 여기 좀 볼래요? 하라중인데 여기 하중을 가했어요. 근데 내가 옆으로 이동하면 여기 하중 없어지겠죠. 여기가 생길 거고, 그죠? 최대로 잡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으로 잡아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저 얘기하면 위에서 어느 한 부분에 예를 들어 10톤의 힘을 가했더라. 그럼 요 지역만 10톤의 힘이 받잖아요. 이게 집중하중이라고 그랬어요. 집중하중. 예를 들어 요 길이는 10m고 그럼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하중을 가는데 쉽게 해서 이게 10개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10개. 이게 10개다. 그럼 여기 1톤씩 여기도 1톤씩 10m하고 1m마다 1톤씩 간다. 이런 걸 등분포 하중. 그러면 일단 집중하중은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중을 간 거고 등분포 하중은 균일한 간격으로 하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등분포 하라중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하중을 가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표현을 둔다면. 이제 그 지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하라중은 등분포 하라중과 집중 하라중으로 분류되며 모두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적용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면 하라중은 구조체 자체의 무게나 구조물의 존재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이거는 하라중이 아니라 고정하중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정하중.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하라중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할 경우 하라중은 단기하중이 아니라 뭐에 들어가요? 장기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하라중은 신축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개선과 기존 건물의 안전성 검토 시 적용된다. 이게 맞는 내용인 거죠. 이제 4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고정하중은 구조체 자체의 무게나 구조물의 존재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당연하죠. 2번에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할 경우
하라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되고 커튼홀은 자중 및 상부 커튼홀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이제 맞는 건데 개념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고층 건물이다. 고층 건물인데 만약에 이 벽의 역할이 비, 눈, 바람을 차단하는 건데 만약에 고층 건물에서 벽돌을 다 쌓다 나가면 그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하중이 커지면 어떤데? 하중이 커지면 어떻게 해? 뭐가 되는 거예요? 치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 건물이 이렇게 치마될 거다. 균등치마. 삐딱하게 주저앉으면 부동치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될 거다 이거지. 튼튼하려면 뭐야? 돈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럴 바에는 거꾸로 역발상으로 그러면 하중을 줄여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이 생긴 겁니다. 하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벽을 갖다가 가벼운 유리나 가벼운 금속판으로 갖다가 덮어 씌운다면 가벼운 유리라든가 금속판으로 덮어 씌운다면 하중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리를 감싸면 유리 커튼홀, 금속판 되면 금속 커튼홀 구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 그런 거냐? 외벽입니다. 외벽의 자중경감. 커튼을 구조하면 딱 외벽의 자중경감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 내벽의 자중경감에서 답이 된 적이 있었다. 관련 기틀 문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 적설 하중과 고정 하중은 정적 하중에 속한다. 정적이 뭐예요?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아까 내가 지워버렸지만 우리 고정하중을 갖다가 사하중 또는 정하중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굴뚝과 같은 독립구조물은 은이 아니죠. 구조물의 풍하중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굴뚝과 같은 독립구조물의 풍하중은 고려하지 않지만 고려합니다. 적설하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꾸로 써놨네요. 이게 건물이 예를 들어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굴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했으면 바람이 옆에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바람의 풍력은 고려해줘야 된다 이거지. 굴뚝은 여기에 어떻게 해요? 물론 위에다 감싸서 눈이 안 들어가겠지만 이건 무시한다 이런 얘기지. 굴뚝의 폭이 작으니까. 거꾸로 얘기를 해놨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진에 의한 진동은 일반적으로 연직 성분보다는 수평 성분 쪽이 크다. 아까 지진의 힘이 10개면 9개가 좌우로 오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수평하중. 그러니까 맞는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요. 지진의 규모나 발생 빈도는 지역마다 동일하므로 거짓말이네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지질이 다르잖아요. 어느 지역은 사질이 있을 거고 어디는 안바 있을 거고 지역마다 다르면 다르죠. 그래서 설계에 사용되는 진역은 지역에 따라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춰서 다르게 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잘못된 게 2번이다.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한번 보면 고정하중 및 적설하중은 정하중에 포함된다. 정하중이 뭐예요? 고정하중.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세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횡하중의 정에 기여한다. 맞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각형 구조물이 튼튼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서 힘을 가하면 이게 이렇게 잘 찌그러진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진 액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요 끝에를 찌그러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죠. 이해하시죠? 이거를 갖다가 아닙니다. 명칭은 달라요. 이거는 버팀대라고 해요.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버팀대라고 한다. 가세라는 건 여기요. 전체를 다 이렇게 V자나 X자로 잡아주는 걸 가세라고 합니다. 일부분만 하는 건 버팀대라고 하고 전체를 잡아주는 거는
가세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힘이 이렇게 오면 이 부재가 이렇게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힘이 오면 또 여기서 이 부재가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세가 옆에서 미는 횡력에 잘 저항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기요. 지금 5번 문제 5번 보기 4번 가세 설명은 그 5번 보는 겁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압력은 건물의 높이, 형상 및 풍속과 관련이 있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대표 문제를 보면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해야 되죠. 우리 관연도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네요. 풍하중은 설계 풍압의 유효 수압 면적을 합하여가 아니라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설계 풍압의 유효 수압 면적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그 숫자가 수압이라는 게 유효 수압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의 압력에 닿는 면적이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면적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에 보면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하는 경우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단기하중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조족적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렇죠? 요게 옳은 내용이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될 거고,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은 재현 기간 10년이 아니라 100년에 대한 수직 저층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기 시험 보는 바로 전에 봤던 20회 때 겁니다. 우린 지금 21회를 준비하는 거고요. 이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내진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 그러면 지진에 견디는 설계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좀 언급을 좀 하고 가면 먼저 내진 구조 그러면 지진에 강한 구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내화 구조 그러면 불에 견디는 구조. 뭔 소리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내진 구조는 이제 지진에 견디는 구조인 거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내진 설계. 그러면 지진에 강한 설계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크게 재진과 면진이 있습니다. 면진. 내진 설계에는 재진과 면진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재진이라는 것은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지진이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진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면 안 무너지잖아요. 또는 지진이 오면 그 힘을 흡수해버려. 흡수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강물이나 바닷물에 짱돌을 던지면 흡수돼서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지진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 외력이 작용했을 때, 곧 지진이 작용했을 때 그거보다 지진에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흡수해버리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재진이라고 한다. 그럼 면진은 뭐냐? 예를 들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진이 땅에서 오는 거니까, 땅짓자니까 요 지진하고 건물 사이를 갖다 분리해버리면 어떨까 이런 내용이 생각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쉽게 표현하면 그 고무하고 쇠구슬을 섞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설치하면 이게 지진이 오면 좌우로 흔들어 줄 텐데 이게 쇠구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움직이는 움직여요. 대신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꼭 여기만 하느냐? 중간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면진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나무까지, 나무 각재 같은 경우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자기 힘보다 지진이 약간 버팅기지만 더 큰 힘은 부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버드나무가지를 떠올리라 그랬어요. 버드나무가지는 외력이 오면 흔들리긴 하지만 부러지진 않잖아요. 이게 곧 면진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죠. 고도리로 말하면 면피죠.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6번 문제 구조물의 내진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 기초와 지반을 일체화시킨다. 일체화시킨다는 얘기는요, 강성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야. 곧 재진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진 쪽에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에 기초의 형태와 지중 구조 시스템을 단순화한다.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형, 비정형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안일비자니까 정형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 정형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정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정형은 이런 형태를 내가 예를 들었었고요.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디귿자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반을 나눴을 때 좌우 대칭되면 정형이다. 반 나눴을 때 좌우 대칭.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거는 나누면 좌우 대칭이 안 되죠.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정형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정형은 비틀림 현상이 잘 안 생겨요. 비틀림 현상은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빨래를 한 번쯤 짜봤을 거야. 빨래 짜면 비틀어 짜잖아요. 그죠? 이게 비틀림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정형은 비틀림 현상이 잘 발생된다는 거야. 그래서 건물이 잘 무너진다 이런 얘기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정형. 기초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은 맞는 내용인 거고 2번에 기초의 형태와 지중구조 시스템을 단순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이 큰 구조물일수록 지질에 강하다. 여기 한번 보시면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63빌딩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최상층은 약 1m 정도가 흔들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성은 이런 거죠. 어떤 건축물에 힘을 가합니다. 그러면 변형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변형이 많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원위치로 외력이 없어지면 다시 원위치로 잘 돌아와. 이런 걸 인성이 크다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외력이 없을 때 조금만 변형되고 외력 제거되면 조금만 움직이고 이런 것은 인성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철골 같은 경우는 인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 건축물은 지진이 왔을 때 인성이 커야 어떻게 해요? 변형됐다 다시 원위치 잘 들어 안 무너져서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평면 및 인면을 단순화, 정형화하고 대칭적인 배치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의 자중은 증가한다. 자중이 클수록 지진에 취약한 거죠. 가벼울수록 좋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고 7번 문제요.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내진 설계란 구조물이 지진력에 견디도록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말한다. 곧 일체화시킨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에 평면을 비정형으로 계획하여 비틀림 현상을 억제한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죠? 평면은 정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비틀림 현상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답은 2번이 된다. 나머지도 본다면요. 3번에 재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대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흡수하는 기술을 말한다. 맞고 필로티형 구조는 내진 설계에 불리하다. 여기다가 표현을 해본다면 스테이크 앤 샐러드 파는 곳들 보면 빕스랑 아웃백 이런 데 가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1층에는 기둥만 있어요. 2층부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를 다시 말해 1층에 기둥만 세우는 걸 우리가 필로티형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때서?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다가 콘크리트 옹벽을 같이 쳤다 그러면 지진이 왔을 때 잘 버틴겨 줄 수 있을 거야. 근데 기둥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진에 취약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참고로 2차 과목 관계복귀에 보면
그 건축법에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지역은 뭐 50m 이하, 30m 이런 식으로 높이 제한이 있는데 요거는 높이 제한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거예요. 높이 산정을 할 때. 또 바닥 면적도, 이 바닥 면적도 이거는 빼줘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꾸 번호를 잊어버려요. 7번에 5번이요. 5번 질문에 집안 액상화 현상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좀 먼저 한번 볼래요. 액상화라는 건 우리 사질 집안, 모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유동성이 커지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걸 액상화 현상이 커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집안 액상화 현상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체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액상화 현상에 잘 버팅길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 중 가구식 구조로 구성된 것은 그랬네요. 가구식 구조는 목구조하고 철골구조. 그 목구조가 나무 목자를 써서 목구조라고 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서 25페이지입니다. 건축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건축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강접합되어 이루어진 구조이다. 맞죠?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라멘 구조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죠. 또는 RC 구조라고 하는 거고요.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죠. 이 콘크리트 바닥판도 있어요. 대신에 벽은 없어도 되죠. 맞나요? 그럼 벽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벽을 띄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넓게 쓸 수도 있고 벽을 쳐서 좁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면적.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잘 변형시킬 수 있다. 곧 공간의 융통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게 우리가 보통 벽식 구조 부르지만 사실 그 앞에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이렇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벽식 구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채꽂이를 한번 떠올려 봐라. 채꽂이 만들 때 보면 넓은 판때기를 서로 연결해서 채꽂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벽식 구조는 콘크리트 바닥판하고 콘크리트 벽체로만 구성된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할 때 기둥과 보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은 이 콘크리트 벽이 기둥의 역할도 하고 보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둥의 역할도 하고 보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걸 뽀개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린다 이거지. 이건 공간의 융통성이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좀만 참아보세요. 좀 이따 쉴 겁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2번 지문에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강접합이 아니라 핀접합이라고 했죠. 삼각형 형성으로 만드는 구조다. 여기 지금 한번 볼래요? 힌지, 핀접합이 핀접합 이게 곧 힌지라는 건 힌지를 여기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회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쉽게 좀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헷갈릴까봐 이런 건 설명 본문 내용 중에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강절점이라는 건요. 일체식 구조라는 건 위에서 내리는 수직 하중, 옆에서 미는 수평 하중, 그 다음에 회전하려는 모멘트 이 세 가지에 다 견딜 수 있는 걸 우리가 강절점, 강절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정단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개념. 이게 고정단, 일체식 구조, 일체식, 이게 다 똑같은 뜻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힌지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만 견딜 수 있는 거야.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내가 이게 한강 다리 상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한강 다리 상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콘크리트 기초판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좌우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위에서 내리 누르면 여기 밑에 버튼기 있어요. 당연히 버튼기 줄 수 있겠죠. 근데 회전은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걸 힌지, 이걸 핀접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곧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건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대표 문제 2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보면 플랫 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무량판 슬래브라는 거, 이걸 갖다가 플랫 슬래브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하세요.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이제 혹시 본문 내용 중에 자세히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던 거 마지막 정리하는 거고, 혹시 뭐 결석에서 못 들었다 이런 사람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거가 아니라 기존에 배웠지만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면서. 기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칼럼이라고 하죠. 그럼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보들이 이 큰 보가 다 있습니다. 물론 보와 보를 잡아주는 작은 보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경우에 무량판은 이 무자가 없을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량은 보를 뜻하는 거. 보가 없는 판 슬래브니까 보가 다 없은 게 아니라 이 맨 기둥 겉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보가 있지만 이 안쪽에 이 안쪽에만 보가 없는 거야. 이 맨 겉에는 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없으니까 기둥이, 내 왼손가락 기둥이 이게 바닥판이라고 하면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밑에서 위로 쳐다본 모습을 여기다 그리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의미는 전달됐으니까 이건 반 지우려고 합니다. 기둥하고 바닥판 사이에 이 접합부가 강성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 시험에 많이 답이 됐던 내용이 이거야. 보가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고 바닥판이 있으면 튼튼하게 잘 버팅겨 줄 수 있지만 기둥에 바닥판이 있으니까 이게 접합부가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판이 얇으면 이게 빵꾸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닥판을 두껍게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자중도 증가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게 취약하니까 이 기둥도 좀 두꺼워야 이게 빵꾸가 잘 안 나고 이게 잘 안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두껍게 해야 되니까 기둥에, 철근 콘크리트에서 기둥의 짧은 변, 한 변의 길이는 200m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두꺼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습을,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이 한 변이, 예를 들어서 입체적으로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한 변의 길이가 300mm 이상이다. 이게 두꺼울수록 건물이 잘, 우리 큰 값 작은 값 따질 때 건물이 안 무너진 쪽으로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층고면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까지인데 층고의 15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경간. 경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얘기하죠. 20분의 1 이상. 셋 중에 무슨 값 쓴다? 큰 값 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요 위에 빵꾸가 나지 말라고 여기다가 주두라는 걸 설치하죠. 주두. 요거의 명칭이 주두다. 이게 기둥주자의 머리 두자입니다. 기둥머리 이런 뜻인 거야. 역시 빵꾸가 나지 말라고 지판 또는 지지판이라는 걸 이렇게 설치하죠. 요게 지판 또는 지지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 바닥판이 두꺼워야 되니까 이 두께가 센치로 하면 15cm 이상, 미리로 하면 150mm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빵꾸가 이게 이 기둥이 바닥판을 뚫고 이렇게 나온 걸 펀칭 전단이라 그래. 펀칭 전단. 우리 펀칭 같은 걸 우리 서류 같은 거 펀칭 꽉 눌러 구멍 뚫리잖아요. 그죠? 이게 펀칭 전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빵꾸가 나면 안 되니까 이 안에 철근들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어요. 배근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게 되면 기둥이고 보고 여기에 지금 반자가 있죠. 여기에 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명기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설치되어 있겠죠.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조명기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보면 뜯어보면 전선도 있고 급수관, 뭐 배수관, 급탄관 여러 가지 배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무리 짓고 쉬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여기를 이렇게 이 볼을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여기다 그러면 이게 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요 손상이 바로 요 손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슬래브에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슬래브 두께를 설계 도면에 보면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무량판은 이건 지금 철근 콘크리트야. 그럼 무량판은 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잖아. 여기도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층고를 어떻게 해요? 낮게 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이 배관들을 이 위로 올려보낼 수 있죠. 각종 설비 배관도 용이해집니다. 그렇겠죠. 실내 공간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되겠죠. 근데 다만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접합 후의 강성이 취약하다. 이해될 거야. 이제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25페이지에 그 대표 문제 3번의 플랫 슬래브 얘기를 한 거고요. 4번의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을 전달하게 하는 구조이다. 맞아요? 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흐름을 말로 얘기해 보면 조족조에서 이 아치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조족조가. 조족조가 뭔지는 다 알 거고, 조족조 같은 경우에 개구부, 창이나 문이 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틀어놓은 걸 아치라고 하는데 모든 조족조는 아치로 쓰는 게 원칙이다. 근데 뭐 그 원에서부터 한 점에 다 모이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 수평으로 돼 있으면 위에서 힘이 내려오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부 인장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죠. 결론은 아치 구조하면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먼저 했었어요. 조족조에서. 개구부의 폭이, 문의 폭이, 창의 폭이 1m보다 작으면 평아치 쓰는 거고 1.8m 이상이면 철근 콘크리트 인방볼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 양쪽으로 좌우측으로 튀어나오는 게 200mm씩 튀어나오고요. 그죠? 만약에 그 인방에 철근을 넣으면 하부에다만 철근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얘기들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보면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당연하겠죠. 힘을 받는 벽이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